체크앤스탁으로 이어갑니다. 알파경제 김종현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어제 눈에 띄는 변화, 바로 원달러 환율의 큰 폭의 하락입니다. 5개월 만에 1,330원대 진입을 했고 또 일간 낙폭으로도 기록적이었죠. 20원 넘게 급락이 나왔는데 보통 이럴 경우에는 외국인들 수급에는 우호적이다.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다라고 알고 계셨을 테지만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1,000억 원 넘게 팔았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지, 앞으로도 그럼 계속해서 이런 구도일지, 수급과 외국인 수급과의 관계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답을 아무도 모른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죠. 그러니까 하루짜리로 우리가 판단을 내리기도 애매할 뿐더러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명확하게 어떤 의도로 원화가 강세 구간에서 팔았는지도 좀 애매한 상황이죠. 물론 매도 금액도 많지 않았고요. 연초부터 20조 넘게 산 걸 고려한다면 1,000억 정도 판 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전히 엔화와 관련돼서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엔화는 이 지금 그림에서 살펴보시면 급등했잖아요. 네. 지금 내려가고 있던 계속 약세를 보이던 원화가 엔화가 갑자기 이제 급변동을 보이면서 가치 상승을 보였다가 최근에 다시 안정되는 모습이었는데 다시 또 고개를 바짝 드는 모습. 이게 전혀 우리 시장에 어떻게 작용했냐면 일본 지수가 급락하면서 우리 지상이 따라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본 증시도 점심시간 이전까지는 큰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도 그 보합권 정도에서 머물고 있다가 12시 이후에, 1시간 이후에 일본 시장이 갑자기 그 환율 움직임과 같이 급락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시장도 같이 끌어내렸단 말이죠. 그래서 어제 안 그래도 움직임이 상당히 변동성이 컸는데 뉴스를 찾으니까 뭐가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특별하게 구두 개입이 있다거나 이런 액션이 있었던 건 아닌 거죠? 네, 이 뉴스에 의해서 하락했다라기보다는 네.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환율이 움직이면 기본적으로 그 엔캐리 트레이드를 해서 급하게 청산했던 그런 8월 초반의 물량들이 다시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감 자체가 존재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지금 일본 정부에서 9월에 이제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 지금 현재 총리의 가장 큰 정책 실패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물가 상승의 원인, 이것이 이제 그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워낙 컸기 때문에 다음 총리는 누가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움직임 자체는 장기 방향으로 봤을 때 엔화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그런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달러가 또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달러 인덱스도 지금 100일까지 내려가면서 100을 깰 가능성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미국 경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슬로우다운되고 있고, 일본은 미국 경제와 상관없이 자신들의 환율을 조금 제자리로 돌려놓고자 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이제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들은 굉장히 좀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좀 심플하게 얘기해 보면 결국은 엔화 변동성에 우리 시장이 계속 노출되고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인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물론 또 결론을 봐야 되겠지만 원화 강세가 나쁘진 않은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수출주의 실적 상승에는 한 3%에서 5% 내외로 환율 효과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원화 강세가 되고 있다는 건 물량이 늘지 않는 이상 그러면 수출도 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환율이 계속 여기서 머문다는 전제가 깔려야 되겠지만 평균 환율이 만약에 내려가게 되면 환율 효과는 이제 사라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매출이나 이익단에서 한 2, 3% 정도의 또 변동은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마진율이 높지 않은 기업에게는 이것도 타격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원화 강세가 기본적으로는 한 나라 국가의 경제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원화가 그동안 달러 대비 워낙 약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반등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 환율로 인해서 실적에 약간 마사지가 되었던 부분들은 이제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이런 부분들은 좋지만은 않다, 이렇게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답을 잘 모를 때는 일단 피해가는 게 답이라는 판단이고요.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는 좀 더 이와 관련된 상황, 엔화 민감도라든지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환율에 따른 수급의 연속성에 대해서도 조금 검증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 장중에 계속 돌았던 건 이런 논리예요. 미국은 금리 내리는데 우리는 못 내린다 라는 거죠.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말이 맞지 않는 게,
그러면 우리가 원화가 먼저 움직였어야 되는데 엔화 움직일 때 같이 움직였거든요. 그쵸. 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위안화가 또 떨어지면서 같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독립적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종속적으로 움직인 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논리에는 맞지 않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쨌든 우리 시장이 아직도 취약한 수급과 취약한 변동성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불안감이 좀 남아있다라는 얘기라서 뭐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뭐 100% 현금화하자 이게 아니고 일정 부분의 현금을 만들어서 변동성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이 여유분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저는 그걸 원래 한 30% 정도 봤는데 지금 한 40 정도 올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어저께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워낙에 좀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변수들이 많아서 그래서 조금 더 보수적인 전략을 주시는 건데 이 환시 얘기 좀 더 해볼게요. 사실 기계적으로 뭐 엔화랑 원화가 요즘에 워낙에 좀 연동이 많이 되니까 그런가 보다 하면서 몇 차례 전해드렸는데 근본적으로 생각해보면 예전에 위안화 움직일 때 원화 움직이고 이런 경험들은 우리가 많이 해봤었잖아요. 근데 엔화는 워낙에 글로벌적인 입지라든지 그리고 또 신흥국 통화와 또 선진 통화 이렇게 해서 나누기도 하고 또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이 통화 가운데 하나가 엔화기도 하고 엔화는 워낙에 안전자산으로 여겨지고 신흥국 통화는 위험자산으로 여겨지는데 뭐 새삼스럽게 원화와 엔화의 이 동조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 엔화 원화가 갑자기 동조화를 보이는 것은 금융시장에 투자하는 자금의 일부가 엔캐리로 움직였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엔이 움직일 때 엔캐리와 관련돼서 레버리지를 썼거나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했던 사람들은 화들짝 놀라서 반대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투자된 자산 중에서 뭐 미국 시장에 투자한 부분이 대부분이겠지만 미국 채권이나 미국 주식에 근데 뭐 원화 자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한 자금들도 충분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머징 마켓이나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최근에 같이 연동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화 베이스로 움직였던 엔캐리 자금 중에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조금은 위험도가 높은 자산에 베팅했던 그런 자금들이 엔화의 변동성에 같이 연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 우리 시장은 뭐 한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원화는 뭐 적극적으로 엔화 추종성을 보였다가 그 다음에 2000년대 넘어오면서 2010년도부터는 위안화 추종성을 보여왔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특별하게 뭐 위안화나 엔화 추종성을 보이지 않다가 올해 들어서 특히 이제 8월 달부터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때 이 엔캐리와 관련된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금융시장발 이슈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펀더멘탈로 움직였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요. 다만 어저께 움직였던 흐름은 엔화가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위안화, 원화, 3대 통화, 아시아 3대 통화가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라는 것은 조금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것도 이제 연속성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투자 전략 측면에 있어서 이 원화, 강세, 수혜주 해서 공식처럼 외우고 있는 그런 섹터들이 있잖아요. 이번에도 그 공식이 좀 작용하게 될지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일단 종목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실적도 별로, 그 다음에 주가도 별로인 게 대표적인 게 항공업종이라고 봐야 되는데 항공업종은 아시는 것처럼 달러 부채가 뭐 워낙 많은 기업이고 실적이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종목에 대한 그 평가는 실적이 뭐 3분기 얼마나 올까에 대한 고민과 함께 달러 부채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높았던 상황인지라 그러면 달러의 가치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고 하니까 금리까지 내려간다면 외화 부채를 많이 지고 있는 항공업체 입장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모멘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추세적으로 원화 강세 쪽으로 간다면 항공업종의 실적이 조금 더 밀고 올라올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가스 원유 뭐 100% 수입하니까 유틸리티 업종 쪽, 뭐 한국가스공사는 최근에 전혀 다른 이슈로 움직이고 있어서 영향이 좀 적을 수 있는데 뭐 한전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이런 유틸리티 쪽에 뭐 움직임이 있는지 정도도 한번 체크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연결해서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갑니다. 외국인들의 향방을 알아볼 텐데 어제 현물 시장에서는 팔았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각각 1,000억 원 살짝 넘게 팔았는데 이 판 것 이상으로 선물 시장에서는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의 마음을 좀 들여다볼까요?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지 지금까지의 움직임도 좀 봐주세요. 네, 외국인들이 일단 연초에 20조를 산 것은 뭐 유례 없는 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만큼 뭐 우리 시장의 시가총액이 커지기도 했고 그 다음에 뭐 좋은 종목군들이 꽤 존재했으니까 외국인들이 이만큼 샀다라고 봐야 되고 무엇보다 반도체 두 종목의 이익
개선이 빠르게 나타나면서 이들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수한 게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겠죠.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매수가 상당수 주류를 이루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시면 뭔가 조금 꺼림직한 것은 확실한 거 딱 한 가지입니다. 매수 탄력이 둔화되었다라는 것.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시장에 변동성을 주었던 매도 탄력도 둔화되었다 정도만 확실하고 그 외 나머지는 모두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장중에 뭐 엔화가 급변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지금 또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유가를 다시 끌어내리고 있지만 뭐 중동 이슈가 뭐 터진다든지 할 때 과연 외국인들이 상반기처럼 시장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상관없이 지속적인 매수를 단행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 지금 외국인들이 시장이 오르나 내리나 변함없이 반도체를 지속적으로 살 수 있던 가장 핵심 포인트는 M7이 내년에도 꾸준하게 AI 관련 투자, 데이터 센터 관련 투자를 할 거라는 믿음이 전제에 깔렸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과연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도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그 엔비디아 관련 리포트들을 보시면 공격적인 목표가가 좀 사라지고 있어요. 나름 현실적인 목표가, 전고점 정도도 안 되는 목표가가 제시되면서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좀 과열됐던 부분들을 한 발 뒤로 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물 쪽에서도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이 매도는 멈추고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강력한 매수로 들어오고 있느냐? 가장 짙은 파란색이 외국인 선물 누적 동향이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매도를 하면서 시장을 끌어내렸다가 최근 들어서는 조금 고개를 들고는 있는데 전혀 신규 매수가 아니고 기존 포지션을 청산하는 정도의 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아직도 매도에서 완벽하게 빠져나왔다라기보다는 매도는 끝났고 매수 전환할까 다시 매도로 전환할까 정도의 변곡점에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선물 시장의 미결 작정은 이번에 급락 이후에 전혀 증가가 없습니다. 계속 그 상태에서 평활하거든요. 지수가 오르던 내리던 상관없이. 최근에 반등하는 구간에서 또 전혀 미결 작정의 증가가 없기 때문에 방향성을 띈 신규 포지션의 유입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여전히 뭐 지수는 뭐 장중 이슈에 따라서 언제든지 펄럭거릴 수 있는 그 정도의 굉장히 약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거래도 수반이 안 되는 것이고 거래가 수반이 안 되다 보니까 언제든지 쭉 끌어내릴 수 있고 쭉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변동성 장세가 지속적으로 연출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들의 어떤 확실한 수급의 방향성이 나타나기 이전까지는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뭔가 확신을 가지긴 어렵고 나오는 뉴스 때마다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내용하고 체크 포인트하고 좀 연결될 것 같은데 외국인들 그리고 현재 상황하고 좀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원달러 환율의 상승으로 인한 외국인들이 살지 팔지는 모른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수출주는 그동안 달러 강세로 인해서 실적에도 어느 정도 좀 수혜를 봤었고 이 부분이 없어진다는 건 많은 사실이고 그런데 외국인들이 시가총액 비중도 그렇지만 워낙에 IT라든지 수출주를 선호하잖아요. 근데 이들 종목군들 메리트가 없어져서 이들 종목을 안 사면 그러면 다른 종목군들을 살 것인가? 다른 종목군들은 시총 비중이 낮아서 그래서 지수 견인력이 약하잖아요. 그럼 이야기인즉슨 지수는 빠지나? 이런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아침에 말씀드렸던 게 외국인들이 매도를 내놓더라도 선물을 매수하면서 프로그램 매수를 유발시키면 이것이 이제 시장을 지켜줄 수 있는 여력이 될 수 있는데 어저께는 시장을 끌어내릴 때 그 주체가 누구냐면 기관이었습니다. 기관이 선물 매도를 하면서 시장 끌어내리는데 일조를 같이 했거든요. 오히려 외국인들은 큰 변화가 없었고 그런데 또 신규 포지션 유입은 없었단 말이죠. 따라서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답을 해드리면 현재 구간에서 외국인들의 전반적인 시각은 상반기에 너무 많은 물량을 쏟아낸 상황에서 국제금융시장에 생각지 않았던 변동성이 생기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적어도 주저할 가능성이 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가만히만 있어도 지수가 크게 빠지지 않고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 그냥 이익이거든요. 그래서 그쵸? 지금 팔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맞아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어저께 우리 시장 1%가 내렸지만 환율이 그 1%를 커버하면서 외국인들 입장에서 전혀 손실이 없는 달러 표시로 했을 때는 손실이 없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어저께 뭐 팔았다라고 얘기하기도 조금 어려운 그런 수준이기는 한데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사는 게 맞았는데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화의 강세 이유가 한국 시장의 경제 상향
이게 이제 맞물려 돌아가면 네. 그러면 외국인들은 더 사야죠. 앞으로 원화도 더 강세고 한국이 더 강해질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내수는 망가졌고 수출로 먹고 살고 있는데 수출에 뭔가 변동성이 나타나는 구간에서 원화 강세. 근데 외국인들은 연초에 20조를 베팅했다. 그러면 이 원화 강세를 즐기면서 시장이 빠질 때도 덜 빠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주식을 계속 팔고 그다음에 선물 쪽에서 프로그램 매수를 유발해서 기관에게 물량을 넘기거나 급락하면 개인들이 뭐 계속 들어오니까 거기에다가 물량을 넘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의 외국인들의 수급은 이미 연초부터 대규모 매수를 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다면 원화의 지속적인 강세도 어렵고 외국인들이 사야 될 이유도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와 동일한 어떤 우리가 방식으로 예측하기 어렵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일정 부분의 뭐 변동성을 예상하고 있는 거고요. 뭐 그렇다고 뭐 지수가 뭐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급락은 뭐 내부적인 요인으로 외국인들의 매도만으로 벌어지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번처럼 외부 충격이 있을 때 아마도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뭐 외국인들도 연초부터 20조 베팅했는데 아무리 뭐 파생 상품으로 해지를 해놨다고 해도 뭐 우리 시장을 급락시키면서 그들이 얻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 시장이 버틸 만한 정도의 그 매도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단순히 외국인 수급만으로 뭐 시장이 급락하거나 할 가능성은 저는 뭐 상대적으로 작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도 계속 관심 가져 보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 보시죠. 어제 지수가 조정을 받는 가운데서도 이 금융주들 상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나 금융 내에서도 은행, 증권, 보험 이 중에서 보험 섹터가 가장 강한 흐름을 나타내면서 업종지수 3% 넘게 오름세를 보여줬죠. 차트 보면은 거의 뭐 이동평균선 훼손 없이 잘 꾸준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보험주 현재 시점에서의 투자 전략, 매력 알아보겠습니다.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보험업종, 그다음에 뭐 대형 금융주에 대해서는 제가 뭐 오르고 내리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방송 처음 나왔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포트폴리오에서 한 10에서 15% 사라. 밸류업은 그냥 되는 거다. 뭐 이번 정부가 뭐 잘하는 말도 상관없이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전 세계 모든 증시가 그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대주주의 이익을 보장하지 않으면서 가장 그나마 밸류업을 잘해줄 수 있는 쪽이 금융주라는 건 이미 뭐 메리츠 금융지주를 통해서 또 결론이 나 있고 다른 금융사들도 다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뭐 지금 뭐 SK그룹이나 최근에 뭐 두산그룹이나 뭐 하나그룹이나 전체적으로 보면 뭐 밸류업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 밸류업의 방향성 자체에서 내부를 잘 살펴보면 전부 대주주들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주주가 있는 그런 국내 기업들은 아직도 뭐 밸류업을 하려면 꽤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여지고요. 반대로 지금 금융사 같은 경우에는 일부 주인이 있는 기업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그 금산분리 때문에 지분율이 낮고 그다음에 주주환율을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의 주주환원 수익률을 보시면 주주환원 비율도 엄청나게 높고 주주환원 수익률도 뭐 8에서 한 9% 정도 되는 종목군들이 꽤 존재한다라는 거죠. 보시면 삼성그룹이 가장 뭐 앞서 있고 메리츠는 이미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고 대부분 기업들이 전부 물량을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우리가 가장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들은 여전히 뭐 주가가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등락을 타겠지만 이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도 제가 보기엔 투자의 방향에서 맞지 않다. 가져가는 것이 옳다라고 보고 있고 네. 다만 이게 뭐 2배, 3배 우리가 흔히 주식 투자에서 수익률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종목군들은 아니니까 비중은 한 10에서 15% 정도로 여전히 담을 필요가 있고 관련된 종목은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대형주로 가야 된다. 지금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자본 안정성이거든요. 그래서 자본 안정성 측면에서 본다면 당연히 최상위주로 가는 게 맞고 그러면 삼성생명 외에 답이 별로 없는데 삼성생명이 뭐 최근에 견조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좀 주가가 최근에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화재에 뭐 특별한 악재가 있거나 실적이 뭐 급격하게 떨어질 만한 요인이 없는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단기적인 어떤 수급 상황에 의한 하락이라면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화재가 가장 좀 매력적인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손해보험사들은 요즘 생각해보면 물론 뭐 이 부분은 지엽적인 부분 너무 작은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그 청라에 화재 사고 있잖아요. 200대나 탔으면은 보험 신청했을 텐데 이거 손해율은 어떡하지 이 생각과 또 올여름에 비만이 와가지고 이 침수차들도 많다 그래요. 이런 부분들 괜찮을까요 손해보험사들? 네, 일단 뭐 보험사마다 조금씩 나눠질 것 같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보험사가 어디까지 물어줘야 되느냐는
자차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최근 들어서 이익이 좋아지고 있는 이유가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면서 채권 투자하기 좋은 그런 시즌이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들은 채권 투자 이익으로 그다음에 채권의 그 만기가 늘어나는 소위 이제 돌아오는 돈 만기를 만족시키는 그 돈이 빨라지는 소위 그 기간이 짧아지는 것 자체, 듀레이션 자체가 짧아지는 게 가장 좋은데 이렇게 금리가 내려가면서 뭐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는 매매 포인트에 있어서는 하나의 중요한 관점이기 때문에 또 보유 자산의 가격 상승, 지분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긍정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악재는 뭐냐면 IFRS 17이 들어오면서 네. 이와 관련돼서 지금 화제 종목들, 그러니까 손보주들 쪽으로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이슈보다는 뭔가 자본 계정을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변동성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더 자본이 큰 기업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해상 같은 경우 지금 뭐 배당도 많이 주고 굉장히 좋은데 전체 지금 보유 자본 중에서 지금 만약에 보험금 청구했을 때 갚아야 될 비율이 가장 높은 보험사가 현대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장 뭔가 문제가 터질 건 아니지만 네. IFRS 17의 조정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자본 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자본 여력이 큰 삼성화재 같은 종목군들을 네.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시원하게 또 종목을 콕 집어서 알려주시죠. 보험 섹터까지 들여다봤고요. 지금까지 체크인스탁이었습니다.